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저 혼자 강의가 촬영이 진행이 돼서 마스크를 벗고 수업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A형 7번은 지적장애 관련된 문제예요. 자, 이 문제도 기출문제를 토대로 다시 한번 변형이 돼서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가는 지적장애 학생 C의 특성이고 나는 학생 C의 학부모와 특수교사가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특성을 보니까 장애 원인은 21번 상염색체가 세개인 염색체 이상으로 생의학적 출생적 원인에 해당한다라고 들어가 있어요. 21번 상염색체 그리고 세개인 염색체 이상 이걸 가지고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증후군은 그렇죠. 다운 증후군이에요. 그리고 다운 증후군 중에서도 염색체가 분리가 되면서 두 개로 이제 분리가 돼야 되는데 세 개인 염색체 이상이다라는 것으로서 3 염색체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런 지적장애를 유발하는 원인들은 우리가 다차원적인 원인이다라고 해서 원인을 굉장히 다양한 측면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네 가지로 나누어서 제시를 해주고 있죠. 앞에서 이야기한 생의학적인 원인이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 원인, 행동적 원인, 교육적 원인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원인들을 출생 전, 중, 후로도 우리가 나누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출생 전에 해당이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제시한 것처럼 염색체 이상, 그 다음에 유전적인 요인, 부모의 연령 등을 우리가 요소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학생들은 성격이 밝고요. 사회성이 굉장히 좋은 이런 강점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러한 강점들뿐만이 아니라 이 학생들은 언어적인 과제보다 시공간적인 과제를 처리하는데 강점을 보이고 있고 언어적인 측면으로도 본다면 수용 언어와 표현 언어 중에서는 수용 언어 측면이 표현 언어보다 더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쵸? 그리고 이 학생들은 지적 능력에 비해서 적응 행동에서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의 경우에는 약점으로 우리가 보게 되었을 때 기억 측면에서의 문제가 발생해요. 즉, 지적장애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단기 기억에서의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학습을 통해서 장기 기억으로 넘기게 되면 장기 기억의 능력은 일반 학생들과 유사하다, 비슷하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다운 증후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단기 기억에서의 어려움뿐만이 아니고 장기 기억에서도 어려움이 나타난다, 지체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런 약점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약점들을 우리가 지원을 해줄 거예요. 개별적인 지원을 해줄 건데 이 개별적인 지원을 간헐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요구가 있다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요구라고 하는 것을요, 우리가 그 AIDD에서 정의가 계속해서 수정이 되고 개정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11차 정의 이전에는 이 지원의 요구를 간제 확전으로 지원의 요구를 나누었었어요. 네 가지 유형으로.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시간 제한적으로 확장적으로 전반적으로 지원을 제공을 했었던 것을 이제 11차 정의로 개정이 되면서 지원이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 측면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지원의 빈도라든지 어떠한 유형으로 지원을 제공할 것인지 지원 시간은 어느 정도 할 것인가 라는 것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빈도, 유형, 지원 시간 이 세 가지 측면은 지원 강도 척도인 표준화 검사에서도 결과값을 이렇게 세 가지 측면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원의 요구가 이제 필요할 때마다 지원 요구가 있다라는 측면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동그라미 니은을 보시면 장애 특성상 갑상선 질병에 걸리기 쉽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을 받고 있다라고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운 증후군 같은 경우는 장애 인자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장애로도 발현이 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런 3차적 예방을 통해서 2차 장애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낮춰줘야 돼요. 발생하는 것을 낮춰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갑상선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2차 장애죠.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2차 장애, 2차적 장애로 또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또 심장 질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갑상선 질병이 나타나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 나를 한번 볼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가 곧 고등학교를 졸업하는데 그때가 되면 혼자 시내버스를 타고 다닐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즉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혼자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다. 독립적으로 이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들어가게 돼요. 이거는 시험 문제와 상관은 없지만 이를 우리가 적응행동의 유형으로 보게 된다면 실제적 적응행동 유형으로 분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예, 마침 살 시간에 우리 동네 살펴보기 학습을 할 예정이어서 시내버스를 이용해 보려고 해요. 지역사회에서 사용할 기술을 지역사회 환경에서 직접 가르치는 방법을 동그라미 디귿이라고 합니다.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사용할 기술, 즉 독립적으로 사용해야 될 기술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지역사회에 직접 나가서 가르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동그라미 디귿에 들어갈 것은 그렇죠. 지역사회 중심 교수. 지역사회 중심 교수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같은 말로 지역사회 기반 교수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시간, 비용, 위험성의 문제로 실제 버스를 타러 가기 전에 우선 교실에서 모의 환경을 만들어 미리 연습하는 지역사회 모의 교수를 실시해 보려고 합니다. 지역사회 중심 교수의 첫 번째 유형이죠. 이 문제를 보시면은요, 왜 모의 수업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들어가 있어요. 지역사회 모의 수업의 이유죠. 시간, 비용, 위험성 때문에 모의 환경을 교실 속에서 모의 환경을 만들어서 즉 지역사회 환경을 교실 속으로 가지고 와서 실시를 하고자 한다, 연습을 하고자 한다라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이 문제가 답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근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역사회 모의 교수를 실시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그렇군요. 그런데 교실의 모의 환경에서 연습을 하면 실제 환경과 다른 점이 많아서 나중에 제대로 버스를 탈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학부모가 지역사회 모의 교수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단점을. 그랬더니 교사가 또 대안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모의 교수를 실시한 후에 실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이나 조건 중 대표적인 사례를 선택하고 계열화해서 가르치는 자, 이 문장에서 아주 중요한 단서가 나왔네요. 대표적인 사례의 선택과 계열화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나왔어요. 즉 지역사회 중심 교수도 일반화를 목적으로 우리가 지도를 해주는 지도 전략 중에 하나이지만 이 지역사회 중심 교수에서 지역사회 중심 교수에서 일반화를 더 강조해서 가르치는 교수 전략 있죠? 바로 일반 사례 교수입니다. 어떤 방법인지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편의점 이용하기를 예로 들자면 편의점마다 물품이나 계산대의 위치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먼저 과제 분석을 합니다. 라고 들어가 있네요. 그 다음에는 기술을 지도할 때 대표적인 편의점 A와 평가할 다른 편의점 B를 정합니다. 라고 들어가 있어요. 자, 이렇게 평가할 다른 편의점 B를 정하는 것도 역시 일반화가 습득한 기술이 일반화가 이루어졌는지를 보기 위해서 교수한 편의점에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상황을 갖추고 있는 편의점 B에서 실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교수하기가 들어갑니다. 편의점 A에서 물건 사기 기술을 지도하고 편의점 B에 가서 이 기술이 일반화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방식이지요. 그래서 비교수 상황에서의 평가까지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반화가 되었는지를 평가한다라는 것이 들어가서요.
동그라미 리을에 들어갈 것은 일반 사례 교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 점 한번 볼게요. 밑줄친 기억을 참조하여 학생 C의 증후군의 명칭을 쓸 것. 밑줄친 기억은 우리가 위에서 봤던 것처럼 장의 원인을 21번째 염색체 이상이고 그 다음에 염색체가 3개인 염색체 이상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다운 증후군인 거 확인했어요. 가의 밑줄친 니은을 고려하여 미국 지적장애 및 발달장애 협회 AIDD죠. 10차 정의예요. 2010년도에 이제 우리가 나타난 그 정의는 그러니까 개정 수정된 정의는 매뉴얼에서 제시한 3차 예방의 목적을 한 가지 서술할 것. 자, 니은을 고려해라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위에 니은을 선생님들이 한번 볼게요. 자, 니은이 갑상선 질병이고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정기적인 검진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2차적 장애를 예방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목적을 작성을 하실 때는 개인의 전반적인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개인의 전반적인 기능 향상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의 괄호 안에 디귿과 리을에 해당하는 교수 전략을 기호와 함께 각각 써라 라고 했기 때문에 작성하실 때는 디귿, 리을 이렇게 작성하시고 디귿에 해당하는 지역사회 중심 교수, 리을에 해당하는 일반사례 교수법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해설서 7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7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지적장애에 해당하는 그 답안, 예시 답안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3차 예방의 목적은 개인의 전반적인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들어가 있는데 이 책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적장애 정의, 분류 및 지원체계라고 하는 AIDD 협회에서 발간한 책을 번역한 박승희 교수님 책에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3차 예방은 전반적인 기능성에서 장애의 결과를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지만 감소시키는 전략입니다. 이 전략이 질병과 장애 자체를 예방할 수는 없으나 그 조건의 영향을 최소화시키거나 질병과 장애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다른 조건이나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 여기에서 다른 조건이나 합병증이라고 하는 것이 2차적 장애라고 보시면 되겠죠. 3차적 예방은 전반적인 기능성의 향상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근거로 들어가 있게 되고요. 자, 여기에서는 손상된 기능성은 신체적 손상, 활동 제한성, 참여 제약이 서로 상호작용한 결과로 본다. 3차 예방은 이 세 가지 모두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예를 들어 다운 증후군을 가진 사람은 자, 여기에 우리 사례에서 나온 예시가 들어가 있죠. 갑상선 질병에 걸리기 쉽고 성장기 내내 여러 가지 증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갑상선 질병을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해야 되겠죠.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지적장애인이 문제 행동을 극복하고 적절한 직업기술과 태도를 갖게 도와주는 행동 지원은 지적장애인이 겪게 될 활동 제한성을 예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들어가 있진 않지만 이제 송준만 교수님 책으로 가보시면 송준만 교수님 책에는 심장병, 심장 질환에 관련된 거를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출처 정도는 선생님들이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8번 문제도 20년도 중등 기출 문제를 변형한 문제라고 보면 되는데요. 가는 지적장애 학교 특수교사가 학부모와 상담한 내용의 일부이다라고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적장애 학교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으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교육과정을 적용한다라고 했을 때 선택중심 교육과정이 아니라 공통교육과정이 아니라 그렇죠. 기본교육과정을 적용하고 있는 학교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교육과정을 편성하기 위한 교사협의회 회의록이다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러면 특수교사 말을 볼게요. 내년도 고등학교 교육과정, 즉 기본교육과정 고등학교네요.
편성하기 위해서는 선택 교과에 대한 과목의 요구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학교는 선택 과목을 개설할 때 2개 이상으로 우리가 개설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때는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해 줄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제 학부모의 이런 수요조사도 필요하게 돼요. 그러면 선택 과목에 무엇이 있는지를 이제 보셔야 되는데, 이 내용은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교과 편제. 그렇죠. 편제와 시간 배당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편제에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편제에는 이제 교과군, 그리고 선택교과,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활동,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서 선생님들이 보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선택 과목에 대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선택 과목은 우리가 크게 5가지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로는 그쵸, 선생님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재활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2번째로는 정보통신 활용이라는 것이 또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생활영어, 보건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것이 여가 활용까지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이 5가지 과목 중에서 엄마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학부모가 우리 아이가 휴대전화로 인터넷 영상도 즐겨보고 좋아하는 연예인 기사에 댓글 다는 것도 좋아한대요. 사실 이것만 보고도 이 5가지 선택교과 중에 정보통신 활용이구나 라는 거를 떠올리셨을 거예요. 그리고 동그라미 기억을 보니까 인터넷에서 정보를 검색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 수집과 분석을 할 수도 있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 등을 익힐 수 있는 과목이면 좋겠다라고 들어가 있거든요. 그랬더니 특수교사가 기본교육과정의 고등학교 선택교과 중 사실 만약에 문제의 난이도를 좀 높여서 문제를 출제한다라고 한다면 이 내용이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안 나오고 그냥 니은 교과가 개설되면 좋겠군요. 이렇게만 나왔으면은 난이도를 조금 올려서 출제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친절하게 기본교육과정의 고등학교 선택교과다라고 하는 것으로 문제가 주어졌어요. 위에서 우리가 큰 문제를 보지 않아도 실수하지 않게끔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니은 교과 정보통신 활용이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이 문제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선생님들이 실수하신 분들이 꽤 되시더라고요. 쉬운 내용이지만 외웠어도 실제 시험장에서 긴장이 되면은 내가 외운 것도 잘 기억에 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나를 한번 볼게요. 교사 협의회 회의록을 볼게요. 홍 교사는 학생들의 진로 직업 교육을 위한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진로 직업 교육을 위한 전문 교과 3 과목을 추천해 주시길 바랄게요. 라는 것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 전문 교과 3에 해당이 되는 그 직업과 일요에 관련된 게 시험 문제 출제가 됐었죠. 근데 이 최 교사가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걸 보니까 현재 운영 중인 농생명 과목 대신에 지역의 특성과 학생들의 요구를 고려해서 2022학년도 신입생부터 다른 과목으로 변경할 거래요. 이 교사는 사무 장비 사용, 우편물 관리, 문서 관리, 도서 관리, 사무실 관리, 고객 응대 업무를 배울 수 있는 리을 과목의 선호도가 높으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서도 보시면 이제 사무에 대한 장비를 사용하고 사무실을 관리하고 고객을 응대하고 이런 것은 이제 사무 지원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전문교과 3를 통으로 암기를 하고 있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었던 문제였어요. 그리고 홍 교사 말을 좀 볼게요. 학부모의 호응도 큰 것 같다. 맞아요. 마침 인근 도서관에서 내년에 졸업할 우리 학생 중 1명을 고용하고 직무지도원 1명이 그 학생을 전담하여 전반적인 훈련과 직업 적응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라는 것이 들어가 있거든요. 자, 도서관에서 내년에 졸업할 우리 학생 1명을 고용을 할 거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환 교육 자체에서 이제 우리가 고용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났다라는 것이 되겠죠. 결과적으로 그 진로 직업의 전환의 결과죠. 고용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근데 직무지도원 한 명이 그 학생을 전담해서 전반적인 훈련과 직업 적응을 지원하기로 했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1대1로 장애 학생 한 명, 그 다음에 직무지도원 한 명이 1대1로 지원해주는 이런 모델이에요.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의 밑줄친 기억을 읽고 괄호 안에 니은에 해당하는 교과명을 기호와 함께 써라 라고 했기 때문에 아까 들어가야 될 부분을 보시면 기억을 읽고 니은에 해당하는 걸 써라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확인했던 것처럼 이 기억에 해당하는 과목, 교과를 선생님이 써주시면 되겠죠. 정보통신 활용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두 번째 볼게요. 나의 밑줄 친 디귿을 읽고 괄호 안에 리을에 해당하는 과목명을 또 기호와 함께 써라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자, 디귿을 읽고 리을에 들어갈 것. 자, 그러면 사무지원이라고 하는 것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밑줄 친 미음에 지원 고용의 유형을 써라 라고 들어가 있어요. 지원 고용의 유형이라고 한다면 이제 뭐 개별 배치 모델도 있고 소집단 모델도 있고 이동 작업대 모델 등이 있죠. 이제 그 중에서도 1대1로 배치가 되어진다라는 것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개별 배치 모델이라는 것으로 들어가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 유형의 단점을 한 가지를 서술해라 라고 들어가 있어요. 개별 배치 모델은 1대1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직무지도원의 역량에 따라서 학생들이 배우는 수준이 달라질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답안으로 작성을 하실 때에는 한 사람의 역량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효율성이 좀 달라질 수 있다. 라는 것이 이제 하나의 단점으로 들어가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또 1대1 개별 배치이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인 측면이나 시간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비효율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해설 페이지 8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8페이지를 보시면 단점으로 적으실 때 제가 두 가지를 모두 다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전적으로 작업 코치 한 사람의 역량에 의존하고 있어서 프로그램의 효율성이 한 사람에 의해 좌우된다. 그러니까 이 직무지도원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한 명의 작업 코치가 한 명의 작업자를 담당하기 때문에 시간과 경비 측면에서 비경제적인 측면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개별 배치 모델에 대한 것을 우리가 조금 보자면 개별 배치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작업자를 위한 작업 코치가 장애인과 1대1로 배치되어 전반적인 훈련을 실시한다는 점. 이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라는 것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하단으로 가보시면은 장점이 들어가 있죠. 아무래도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1대1로 개별 지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집중적인 개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라는 것이 또 장점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또 두 번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고용주에게 모든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작업 코치가 모든 일은 전담하기 때문에 고용주 입장에서는 한 사람과 일을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업 코치하고 즉 직무 지도원하고 여기에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반면에 개별 배치 모델의 단점으로 들어가 있죠. 단점은 제가 방금 작성한 것처럼 한 사람의 역량에 의존하고 있어서 프로그램의 효율성이 한 사람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간과 경비 측면에서는 매우 비경제적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선생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선생님들이 공부하실 때에는 그 이동 작업대 모델하고 그 다음에 소집단 모델 두 가지의 차이점도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집단 모델은 한 명의 그 직무지도원에 그 다음에 장애인을 우리가 3명에서 4명 정도의 소집단으로 구성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동작업대 모델은 이제 우리가 하청업체에서 받은 일들을 가지고 이동하면서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구성원은 똑같지만은 이동이 있냐 없냐의 차이로 선생님들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9번 문제도 역시 기출이에요. 그러니까 19년도 초등에서 나왔던 문제하고 그 다음에 22년도 또 초등특수에서 나왔던 문제를 다시 한번 제재를 가지고 와서 출제가 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는 품행장애 문제예요. 정생동장애 문제로 출제가 됐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도 19년도 초등 문제하고요. 22년도 초등특수 문제가 또 기반이 돼서 변형이 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년도 초등 A형 6번 문제를 선생님들이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우리 반에 전학 온 학생 D에게 품행장애가 있다라고 합니다. 품행장애는 어떤 건가요? 품행장애는 첫 번째, 다른 사람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고 이것을 우리가 타인의 권리 침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 볼게요. 나이에 맞는 규범과 규칙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심각한 규칙 위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9년도에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에는 이 품행장애하고 적대적 반항장애라고 하는 것을 선정하는 기준 두 가지를 쓰시오. 이게 시험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타인의 권리 침해, 심각한 규칙 위반을 쓰는 게 문제였어요. 그런데 올해 초등 같은 경우는 적대적 반항장애 문제로 출제가 됐고 그리고 중등은 품행장애로 출제가 됐는데 이 선정 기준 두 가지를 다 교사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통합교사는 품행장애로 진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있나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품행장애로 진단이 되려면 네 가지가 들어가게 되겠죠. 사, 제, 사, 심. 그래서 사람과 동물에 대한 공격성, 제3파괴, 사기 또는 절도, 심각한 규칙 위반 이렇게 네 가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제3파괴, 사기 또는 절도, 심각한 규칙 위반이 포함된 하위 15가지 항목 중 3가지 이상의 행동을 11개월 동안 보인다라고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빠진 건 뭐예요? 사람과 동물에 대한 공격성. 이 하위 진단 기준이 지금 빠져 있죠. 이로 인해서 학업적, 사회적으로 현저한 손상이 있어야 된다. 그렇군요. 자, 여기에서 선생님들 이런 것도 기억하세요. 12개월, 3가지 이상. 자, 그렇군요. 품행장애는 여기서 보면 아동기 발병형이 청소년기 발병형보다 예후가 더 안 좋다고 하던데요. 그들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라고 들어가 있어요. 자, 이 문제도 APA라고 해서요. 우리가 그 의학 진단 기준으로 된 그 APA라고 해서 이제 미국에서 그 DSM-5의 진단 기준을 이제 작성한 그 책이 있어요. 근데 그 두꺼운 책에서 출제가 된 건데 거기에 보시면 아동기 발병형과 청소년기 발병형 이렇게 구분을 해주고 있어요. 이들이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로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 아동기 발병형은 10살 이전에 품행장애의 특징적인 증상을 한 가지 이상 보이는 경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아동기 발병형으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제 선생님들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통합교사 볼게요. 선생님, 학생 D가 보이는 문제 행동의 원인이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 태도나 또래와의 부정적 경험과 관련이 있느냐라고 물어봤거든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문제 행동의 원인 자체를 양육 태도나 또래와의 부정적인 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문제 행동을 바라보는 관점이 환경에서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죠. 그리고 학급에서 학생 D가 모든 별 활동에 참여할 때에는 독립적인 집단 유관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역시 22년 초등특수에서 출제가 됐었던 제재예요. 계속 볼게요. 괄호 안에 기억과 니은에 해당하는 내용을 DSM-5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 제5판 이게 이제 APA에서 작성한 만든 그 진단 기준이 있거든요. 기준에 근거해서 기호와 함께 각각 쓸 것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위에서 다 작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동물에 대한 공격성, 그리고 니은에 해당하는 것은 10살 이전. 이렇게 우리가 찾아줬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밑줄 친 디귿에 해당하는 체계명을 브롬펜 브레너의 생태학적 모델에 근거하여 쓸 것.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생태학적 모델이다라고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환경적인 측면으로 문제 행동을 바라본다. 정서 행동 장애를 바라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정서 행동, 즉 위에서 좀 볼게요. 문제 행동의 원인은 우리가 하나로 정의를 내리기가 매우 어려워요. 왜냐하면 정서 행동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신체 생리학적인 모델, 심리 역동적인 모델, 행동주의 모델, 인지주의 모델, 생태학적 모델 이렇게 5가지로 요약해서 볼 수가 있는 건데 대표적으로 그 중에서도 이제 생태학적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래요. 앞서 우리 지적장애 문제 풀면서 이 생태학적의 모델에 대해서는 5가지 체계가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미시체계, 그 다음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 시간체계 이렇게 5가지 체계가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학생 D하고 부모와의 부적절한 양육 태도, 학생 D하고 부모의 직접적인 지금 경험이 일어나고 있죠. 학생 D가 직접적인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래와의 부정적인 경험, 역시 학생 D하고 그 다음에 또래가 직접 경험하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미시체계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밑줄 친 리을과 종속적 집단 유관과의 차이점을 성취 기준 측면에서 한 가지를 서술해라 라고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독립적 집단 유관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종속적 집단 유관이라고 하는 것을 비교해라 라는 건데 이 집단 유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집단 강화라고도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잠깐 그 해설서를 조금 볼게요. 자, 해설서 9페이지를 선생님들이 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보시면 독립적 집단 육아는 집단 구성원 전체에게 적용되는 성취 기준이 있어요. 자, 성취 기준을 이제 학급 전체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렇지만 강화는 그 다른 구성원의 행동과는 상관없이 자신이 성취 기준에 도달하면 강화가 제공이 되는 것이 독립적 집단 유관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교사가 수학 시험을 90점 이상 받으면 우리 반이 좋아하는 영화를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에 보러 갈 거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수학 시험이 90점 도달한 학생들에게 강화를 제공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속적 집단 육아는 집단 내 한 개인 또는 일부 구성원에게 적용되는 행동의 성취 기준 설정 후 자, 이제는 성취 기준이 한 명 또는 어떠한 그 소집단 구성원들이에요. 그리고 이 구성원들이 또는 개인이 정해진 성취 기준에 맞게 행동하면 집단 구성원 전체에게 강화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생 A가 이 수업 중에 자리 이탈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자리 이탈이 나타나지 않으면 학생들이 좋아하는 트램폴린 활동을 하게 해주겠다. 이런 경우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트램폴린을 다 같이 반 학생이 다 같이 받게 되는 경우예요. 자, 그러면 DSM-5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DSM-5에 관련된 하위 진단 기준은 제가 따로 보진 않고요. 아동기 발병형과 그 다음에 청소년기 발병형으로 좀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10세 이전에 품행장애의 특징적인 증상 중 적어도 1개 이상을 보이는 경우 그리고 청소년기는 10살 이전에는 품행장애 특징적인 증상을 전혀 충족하지 않는 경우 그래서 10살 이전에 나타나냐 나타나지 않느냐 이걸로 이제 선생님들이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 유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했을 때 제가 그 설명드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학생에게 자 여기에서 첫 번째 요소는 독립적 집단 강화죠. 모든 학생에게 매일 수학 쪽지 시험을 배부해요. 모든 학생에게 성취 기준을 주었죠. 그런데 쪽지 시험 문제를 풀고 90점 이상 맞은 학생에게
그러니까 그 기준에 성취 기준에 도달한 학생에게만 청소 당번 면제 강화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자, 다음 10페이지를 가시면 종속적 집단 강화 체제가 있죠. 자, 종속적 집단 강화 체제는 집단 내 한 개인 또는 정해진 일부 구성원의 행동 수행 결과에 따라서 집단 구성원 모두가 동일한 후속 자극을 동시에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문제를 보시게 된다면 선행사건 자극해 볼게요. 교사는 영수에게 퍼즐 문제를 줘요. 자, 성취 기준 누구만 도달하면 돼요? 영수만 도달하면 돼요. 그래서 영수가 퍼즐을 맞추면 학급 전체 아동에게 만화 영화를 보여주게 되는 이런 집단 강화를 제공해 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상호 종속적 집단 강화도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는 첫 번째 줄 끝에 볼게요. 집단 구성원 모두에게 동시에 제공되는 것은 앞에와 같지만 집단 강화를 얻기 위해서는 집단 구성원 모두가 개인적 또는 집단 전체로서 일정 강화 기준에 도달을 해주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이제 매일 쪽지 시험을 볼 거예요. 그래서 매일 쪽지 시험 모든 학생들 문제를 풀고 모든 학생이 80점 이상을 맞으면 학급 전체에게 숙제를 면제해 준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호 종속적은 다 같이 그 성취 기준에 도달을 해야지만 강화를 제공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제가 가지고 온 책은 홍준표 교수님 책 응용행동 분석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여기서는 집단 강화 체제라는 말로 들어가 있고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는 집단 유관이라는 말로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집단 강화라는 말로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동일 용어이다라고 하는 걸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0번 문제는 시각장애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공학에서 시각장애 공학 쪽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점자도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점자 해설서 문법 측면에서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가는 시각장애 학교의 초인교사가 체육 수업 후 작성한 수업 성찰의 일지 일부이고 나는 중도 실명한 학생의 수업 시간에 작성한 필기 내용이며 다는 퍼킨스 스타일의 점자 키보드가 적용된 점자 정보 단말기의 일부이다. 실질적으로 점자 정보 단말기가 나온 지 꽤 오래됐어요. 14년도, 15년도쯤에는 이 점자 정보 단말기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다시 이제 출제가 된 내용입니다. 수업 성찰 일지를 보니까 건강관리 이론 수업이네요. 수업 성찰을 했어요. 교사가 성찰을 했더니 학생과의 상호작용이 다소 좀 부족했다. 그리고 학생과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위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서 중도 실명한 학생의 점자 필기 내용을 확인하고 잘못 표기한 점자 부분을 교정해 주었다라는 것이 이제 성찰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도 실명한 학생의 점자 필기 내용을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을 교정해 주었대요. 그러면 이 부분을 보고 우리가 문제로 밑줄이 일단 쳐져 있으니까 출제가 된다면 점자에 대한 문법적인 측면을 물어보겠구나 라는 걸 좀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점자 정보 단말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이 가슴둘레 어휘를 입력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점자 정보 단말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는다. 그러면 점자 정보 단말기에 대한 기능을 교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입력하는 방법을 추가해서 지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성찰을 했어요. 그래서 필기 내용을 보니까 비만을 진단할 때 BMI를 활용한다. 자, 국어 문장 안에 로마자가 표기가 되어져 있어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문법 요소는 일단 로마자 표하고요. 로마자 표하고 로마자 표 356점 그리고 로마자 종료표 256점이라고 하는 게 떠올라 줘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 영어가 지금 대문자로 구성이 되어져 있으니까 대문자 6점 확인해 주시는데 또 로마자가 또 다 대문자네요. 그러면 전체가 대문자일 때는 대문자 단위표인 66점을 우리가 찍어주어서 지금 이제 로마자들이 다 대문자이다라고 하는 걸 알려줘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 BMI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찍혀 있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보니까 로마자 여는표, 로마자 표가
처음에 표기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선생님들이 BMI에 대해서 이제 작성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B를 보려고 하는데 얘가 지금 대문자니까 6점이 찍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문자 표가 지금 찍혀져 있죠?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전체가 대문자면 66점으로 표기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은 일단 여기네요. 대문자표로 단위표를 제시해줘서 전체가 대문자다라는 거를 알려줬어야 됐었고요. 자, 그리고 B라고 하는 건 1, 2점으로 잘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M을 찍어줘야 돼요. 자, M을 찍어주기 위해서는 1, 그 다음에 3, 4 이렇게 표기가 돼야 되죠. 근데 M이 지금 잘못 찍혀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I는 또 잘 찍혀져 있고 그 다음에 로마자 종료표까지 잘 찍혀져 있네요. 그러면 틀린 부분은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찾아줄 수가 있을 거예요. 점자 정보 단말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정보 단말기를 보면 맨 위에 LCD 화면이 이제 들어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A, B, C, D, E, F, G, H, I라고 하는 이제 기능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게 돼요. 자, 여기에서 A는 백스페이스에 해당이 돼요. 백스페이스 바에 해당이 돼요. 우리가 이제 지울 때 사용하는 기능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E를 먼저 볼게요. 자, E는 스페이스바예요. 우리가 띄어쓰기를 할 때 사용하는 것 스페이스바. 그러면 이 스페이스바를 기준으로 1, 2, 3 왼쪽에 1, 2, 3 그 다음에 4, 5, 6 그러니까 우리가 점자를 찍을 때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이잖아요. 그래서 스페이스바를 기준으로 왼쪽이 1, 2, 3, 오른쪽이 4, 5, 6점이에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있는 것, 이 I는 뭐냐? 엔터키예요. 엔터키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 왼쪽에 있는 네모 두 개의 키가 있죠? 이거는 펑션 키예요. 그래서 F1, F2 그리고 오른쪽은 F3, F4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요 점자가 표기되는 오른쪽 양쪽에 지금 두 개의 작은 버튼이 있죠? 자, 이거는 스크롤 버튼이에요. 우리도 이제 화면을 올렸다 내렸다 할 때 스크롤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잖아요. 이런 스크롤 버튼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점자에 관련된 점자 키들이 들어가 있게 돼요. 근데 점자 키를 보니까 원래는 우리가 6점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두 개의 점이 키의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 두 개의 키의 기능은 커서를 이동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위치에 점자를 입력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수정할 수도 있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작성 방법 볼게요. 가의 밑줄 친 기억에 해당하는 것을 나에서 두 가지를 찾아 각각의 이유를 서술할 것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자, 기억에 해당하는 것을 나에서 찾아서 각각 이유를 쓰는데 이때 조건을 보니까 개정 한국점자규정 문화체육부 관광고시 제2020-38호에 근거하래요. 그러면 기억에 해당하는 것 위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 주었었죠. 잘못 표기된 것 두 가지를 찾아 써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이 전체 이 66점이다 라고 하는 거는 해설서에서 제시된 내용이에요. 해설서에서. 그리고 이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은 이제 점자 규정에 이제 들어가 있는 조항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인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전체 대문자 표기에 관련된 단위표 제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M이라고 하는 것의 표기.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계속 보도록 할게요. 가의 밑줄 친 니은을 한글 점자의 약자로 점자 정보 단말기에서 입력할 때 자, 밑줄 친 니은은 가였었어요. 가. 자, 이 가를 선생님들이 찍어야 되거든요. 그냥 가슴 둘레 할 때 가로 들어가 있거든요. 가는 몇 점이에요? 1, 2, 4,
6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점자 정보 단말기에서 동시에 눌러야 할 점자 키를 A에서 I에서 찾아 해당 키를 모두 써라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1, 2, 4, 6 찾아주시면 DC죠. 그쵸? DC. 그 다음에 4, 6점이니까 F, H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4개를 동시에 눌러야 된다. 마지막 문제 볼게요. 다의 디귿과 같이 점자 출력부의 각 점자 셀은 8개의 점으로 이루어졌는데 점자 셀의 제일 아래에 있는 두 점의 기능을 한 가지를 서술해라 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두 점은 이제 우리가 무엇이 이루어진다? 커서 이동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원하는 위치로 이동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수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있는 그 해설서를 조금 보도록 할게요. 11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자, 11페이지에 이제 답안 제가 적어 드렸는데요. 소문항 3번만 좀 보시면은 두 점의 기능은 컴퓨터 커서로서 커서를 이동해서 원하는 위치에 점자 입력이나 수정이 가능하다. 요거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 밑에 보시면 한글 점자 규정에 대한 점자 규정표 들어가 있고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이제 해설서 부분이에요. 해설서 부분을 보시면 두 번째 줄에 한 글자만 대문자일 경우에는 우리가 대문자 기호표 6점을 적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단어 전체가 대문자일 경우에 이럴 때에는 대문자 단어표를 적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세 단어 이상의 대문자이다라고 할 경우에는 구절표 첫 대문자 앞에 대문자 구절표를 선생님들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좀 선생님들이 확인을 좀 하셔야지만 내용을 보셨어야지만 맞출 수 있었던 내용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점자 정보 단말기에 대한 내용을 조금 보도록 할게요. 자, 점자 정보 단말기에서는 점자로 읽고 쓸 수 있는 전자기기예요.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 노트북의 기능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점자 정보 단말기는 본체 중앙에 위치한 스페이스를 기준으로 좌측으로 1, 2, 3, 우측으로 4, 5, 6점이 키들이 배열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보시면 정칸의 제일 아래의 두 점은 컴퓨터의 커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커서를 이동해서 원하는 위치에 점자를 출력하여 수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점자 정보 단말기의 주요 기능들도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태용 교수님 책에 있는 내용도 다시 한번 선생님들이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동일한 내용이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1번 문제는 이제 지체장애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체장애 문제인데 이 문제가 조금 이제 논란이 되는 그런 문제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문제 자체에서 앞에서 물어보는 것들은 조금 쉬웠어요. 그러니까 가를 보시면 지체장애 학생 EFG의 특성이고 나는 교육 실습생의 가를 바탕으로 작성한 지도시 유의사항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라고 들어가 있거든요. 학생 특성을 보니까 추체계의 운동 피질 손상으로 인한 뇌성마비이다. 자, 추체계와 운동피질 손상, 추체로의 손상이에요. 그렇죠? 추체로의 손상은 우리 경직형 뇌성마비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또 정확하게 근거를 주신 게 근긴장도가 높다. 과긴장이라고 하는 게 나타났고 근육이 뻣뻣해지면서 가위 모양 자세를 보인다라는 경직형 뇌성마비의 특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원시 반사도 남아있네요. 비대칭성, 긴장성, 경반사, 즉 목반사라고도 하고 우리가 경반사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비대칭성, 긴장성, 경반사가 나타나는 학생들의 자세를 우리가 펜싱 자세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학생은 위식도 역류도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위식도 역류는 이제 조인근의 이상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식도 역류가 나타나는 학생들에 대한 자세 지도를 하실 때에는 어떻게 줘야 될까요? 그죠? 식사 후에 45도 정도 기울인 자세로 1시간 정도
45분에서 1시간 정도 기댄 자세를 유지시켜 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강직성 식기 반사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입안에 어떤 물질, 음식물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꽝 다물게 되는 이런 강직성 식기 반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숟가락 재질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실리콘 재질의 숟가락을 활용해 주는 게 좋겠죠. 사지 내성마비 학생이에요. 그리고 고개를 가누지 못하고 앉아있을 때 머리와 몸통이 앞쪽으로 굴곡이 된다. 즉 고개를 가누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상체의 이용도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요. 앉아있을 때 머리와 몸통이 앞쪽으로 굴곡이 되는 전방 굴곡이 나타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들에게는 어깨 벨트라든지 아니면 가슴 벨트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주셔야 되겠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수동 휠체어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G학생은 뇌성마비 대근육 운동 기능 체제로 3수준에 해당하는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3수준에 해당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일단 대부분의 실내 환경에서 손으로 잡는 이동성 도구를 사용해서 보행을 하게 되는 특성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나타나게 되죠. 실내에서 손으로 잡는 이동기구를 사용해서 이동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이동기구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워커가 있겠죠. 보행 시 신체 무게 중심이 앞으로 기울어진대요. 그러니까 전방 굴곡이 나타난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기울어지는 경향을 나타나는 학생들이 워커를 쓸 때에는 무게 중심을 뒤쪽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워커의 위치를 진행 방향 반대쪽으로 주어야 돼요. 그래서 학생의 뒤쪽에다가 워커를 제시를 해 주어서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해줘야 되겠죠. 자, 이런 학생에게는 이제 후방 지지형 워커를 제시를 해줘야 된다. 자, 첫 번째 유의사항도 보도록 할게요. 학생 2. 자, 수업 활동 시 학생 2 옆에 가까이 서서 지도를 한다. 자, 옆에서 지도를 한다라고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적절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학생은 지금 비대칭성 긴장성 못반사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머리 앞면 쪽이라고 할게요. 앞면 쪽에 팔과 다리는 신전이 되고 머리 쪽에 팔과 다리는 굴곡이 되잖아요. 근데 옆에서 지도를 하게 되면 반사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에게 우리가 지도를 할 때는 옆에서 제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정면 그리고 중앙에서 지도를 해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런 ATNR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식사하기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중심선에서 양손을 모으는 이런 활동들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사가 비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위치가 정면 중앙으로 우리가 위치를 시켜서 지도를 해줘야 됩니다. 자, 식사 시 실리콘 재질의 숟가락이나 포크를 사용해야 되겠죠? 왜? 이 학생 강직성 식기 반사가 있었기 때문에. 디귿, 휠체어에 앉을 때 머리 지지대와 어깨 지지대를 활용해서 신체를 정렬한다. 자, 머리 지지대는 왜 사용해줘야 돼요? 아까 머리를 가누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했었죠. 휠체어에서 고개를 가누지 못한다. 그러니까 머리 조절이 어느 정도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의자의 등판을 연장해주면 되지만 이 학생은 지금 고개를 가누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조절 능력이 매우 낮기 때문에 머리 지지대를 제시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어깨 지지대를 활용해서 신체를 바른 자세로 정렬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왜? 전방 굴곡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디귿도 맞는 내용이네요. 자, 수업 활동 시 대안적인 서기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프론 스탠더를 활용한다 라고 들어가요. 자, 여기에서 이 학생에게 서기 자세를 경험해 주는 것은 매우 좋아요. 그쵸? 매우 좋은데 이 학생이 지금 상지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가야 돼요. 근데 이 학생 지금 뭐죠? 사지마비, 내성마비 학생이었단 말이에요. 사지마비이기 때문에 이 프론 스탠더 같은 경우는 상지의 사용이 가능한 학생들에게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겠죠. 뭘로 가야 돼요? 그렇죠. 수파인 스탠더로 선생님들이 가셔야 된다. 그래서 리을도 적절하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계단을 오르내릴 때 난간을 잡고 이동하도록
지도를 한다라고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 학생은 지금 GMFCS 3수준에 해당하는 학생이고 실내에서 손으로 잡는 이동기구를 사용해서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단을 오르내릴 때 난간을 잡고 이동하도록 지도한다라는 것은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3수준 학생은 어때야 돼요? 그쵸? 난간을 잡고 이동을 하더라도 신체적인 보조나 그 다음에 옆에 자가 있어야 되겠죠? 관찰자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난간을 잡고 이동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미음도 맞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 교실및 복도에서 워커를 사용하자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그러면 기억 볼게요. 가에서 제시된 학생의 운동장애에 따른 내성마비 유형, 경직형 내성마비 찾아줬어요. 그 다음에 학생별 특성을 고려해서 나의 밑줄친 기억 미음 중 적절하지 않은 것 두 가지를 찾아 기호와 함께 그 이유를 각각 서술할 것. 아까 다 확인했었죠. 자, 기억하고 리을이 명백하게 틀렸단 말이에요. 그죠? 정면 중앙에서 우리가 지도해줘야 되고 스파인 스탠더 제공해줘야 되고 가에서 제시된 학생 주의 특성을 고려해서 나의 밑줄친 비읍의 종류를 써라. 나의 비읍이 워커였는데 아까 이 학생이 앞으로 이제 굴곡이 되는 이런 자세가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무게중심이 앞으로 기울어지는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후방지지형 워커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설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13페이지를 이제 선생님들이 보시면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ATNR 학생이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이제 우리가 펜싱 자세라고도 불리게 되고 이런 학생들은 우리가 앙화이 혹은 앉은 자세에서 이런 반사가 많이 활성화된다라는 것으로 또 들어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런 반사가 지속적으로 존재하면 식사하기, 시각적 추적하기, 양손을 신체 중앙 부분에 사용하기, 신체의 전반적 대칭성 유지를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이런 말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학생들 근거가 들어가 있죠. ATNR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서, 즉 비활성화하기 위해서는 ATNR을 보는 학생에게 과제를 제시할 때 측면이 아닌 학생의 정면 중심선 앞에서 제시를 해야 된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게 돼요. 자, 그다음 이제 대근육 운동 기능 분류 체제라고 하는 것을 이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 GMFCS를 나누는 그 연령도 굉장히 다양해요. 다양한데 여기에서 표에서 밑에 두 번째 줄 한번 볼게요. 일반적으로 아동들은 발달함에 따라 GF 수준이 변하지 않는다 라고 들어가 있어요. GF 수준이 변하지 않는다 라고 들어가 있는데 대략적으로 전반적으로는 변하진 않아요. 전반적으로 변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윗단계 수준으로 지도는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윗단계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이제 지도는 해줘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아까 3수준이 어떤 수준이었냐면 다른 사람의 신체적 보조나 지지할 표면을 필요로 하고 먼 거리를 이동할 때에는 휠체어를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신체적 보조를 받거나 감독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난간 잡고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는 그런 수준의 학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수준을 보시면요. 이 수준을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난간을 잡거나 난간이 없으면 신체적 보조를 받아서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준까지 가지는 못할 수는 있어요. GFCS가 한번 이제 그 단계로 결정이 되면은 그 한 수행 수준이 기능성의 척도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변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으로 이제 보기에는 좀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도는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지도 계획으로 이제 들어가 있었으니까 선생님들이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4수준하고 5수준 내용도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조금 애매하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제 답으로 선생님들이 작성하시기보다는 이럴 때는 명백하게 틀린 문장들 있죠. 이런 것들을 답안으로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2번 문제, 청각장애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문제 자체도 역시나 또 기출 변형이에요. 기출 변형인데 내용 자체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면은 학생 H하고 I가 보이는 특성의 일부이고 나는 교육 실습생이 작성한 지도계획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래요. H를 보시면 감각신경성 난청이에요. 감각신경성 난청. 그러니까 이 학생은 감음성 청각장애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감음신경성 청각장애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학생에게 우리가 어업 명료도 검사를 실시를 했어요. 어업 명료도 검사를 실시를 하니까 PBMax가 40%밖에 도달하지 않아요. 그쵸? 이런 학생들은. 근데 이 학생은 또 말림 현상이 관찰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감음성, 즉 감각신경성 난청 학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이 어음명료도 검사의 임상적 정의를 조금 보자면 수능청력 검사에서는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없었던 미로성 난청과 후미로성 난청을 정의 내릴 수가 있어요. 어음명료도 검사에서. 그러니까 어음명료도 검사는 우리가 수능 청력 검사하고 비교를 했을 때 임상적 정의 측면으로는 수능 청력 검사에서는 미로나 후미로를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임상적 정의로 보면 어음 명료도 검사를 통해서 미로와 후미로성 난청을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음 명료도 값을 통해서. 그리고 말림 현상이 발생을 한다? 이런 말림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후미로성이죠. 그래서 어음 명료도 값을 우리가 어음 강도를 올려주어도 어음 명료도 값이 오히려 감소되는 이런 말림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된대요. 그리고 청각 보조 기기는 착용하고 있지 않고요. 현재 수어로 의사소통하는 것을 배우고 있대요. 학생 I는 혼합성 난청입니다. 그래서 유발 이음양 방사를 했는데 이 학생은 관찰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유발 이음양 방사 검사는 와우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는지를 보는 검사잖아요. 근데 여기에 유발, 음을 준 거예요. 외부 자극음을 주어서 와우가 제대로 기능하는지를 보는 검사를 실시를 했더니 관찰되지가 않았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내의에서의 문제를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4세부터 양쪽 귀에 귀걸이형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고요. 독화 지문자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혼합성 난청이니까 이 학생은 이제 전음 기관에도 문제가 있고 감음 기관에도 문제가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H를 보면 학생이 잘 볼 수 있도록 정면에서 수어를 실시를 해줘야 되겠고 적절한 수어 표현이 없을 때는 지문자를 사용한다라고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적절한 수어 표현이 없을 때는 지문자 사용 가능하죠. 그 다음에 청능훈련 시 변별 단계에서는 소리 자극의 차이가 적은 두 개의 소리부터 시작하면 안 되죠. 유사한 것부터 하면 안 되고 큰 거부터 변별 자극이 큰 거부터 우리가 제시를 해줘야 된다. 그래야지만 변별 자극에 대해서 정반응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거고 그래야 학습이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자, FM 보청기를 보조기기로 지원을 해요. 학생을 부를 때는 멀리서 큰 소리로 부르기보다는 가까이서 부른다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맞는 문제이고요. 그 다음 수업에서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음성 자막 변환 애플리케이션 제공해주면 좋겠죠. 이 학생 같은 경우는 혼합성 청각장애 학생이니까. 그리고 교실의 신호대 잡음비. 왜냐면 지금 이 학생은 FM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신호대 잡음비를 최소 마이너스로 하면 안 돼요.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플러스 20에서 플러스 30데시벨 정도로 제공을 해야지만 말소리의 이해력을 높일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신호대 잡음비는 이제 건청인도 플러스 15데시벨을 해줘야지만 신호대 잡음비가 잡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학생의 청각장애 학생이기 때문에 플러스 20에서 플러스 30데시벨로 우리가 정도를 유지해서 말소리의 이해력을 높여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기억에 해당하는 난청의 유형을 A를 참고해서 써라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후미로서 난청인 걸 확인했고요. 그리고 최대 명료도와 관련지어서 설명을 해라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어음의 강도를 높여주면 줄수록 오히려 최대 명료도 값이 감소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나의 밑줄친 디귿, 시읒 중 틀린 것 두 가지를 찾아 기호와 함께 바르게 각각 고쳐써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리을하고요. 그 다음에 시옷을 찾아줬을 거예요. 자, 이거는 해설자료 15페이지를 잠깐 가보도록 할게요. 15페이지에 가시면 이제 제가 이제 답안을 작성을 해놨는데 이제 어원 명료도는 이제 선생님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A는 정상. 그래서 우리가 어원 강도를 높여주면 100%에 도달하고요.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이제 전음성 청각장애인데 이 전음성 청각장애 학생들도 어음의 강도를 계속적으로 높여주게 되면 어음 명료도가 어느새 이제 100%까지는 이제 도달을 잘 못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제 100% 근처까지는 우리가 도달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C와 D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문성 청각장애로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말림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후미로 그 다음에 최대 명료도를 찍었다가 유지가 되거나 약간의 말림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미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위에 있는 내용들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이 어디로 가시냐면은 신호대 잡음비 맨 마지막 줄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보시면 FM 보청기를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자, 건청인의 경우에는 약 15dB이 크면 자, 주변 소음보다 말소리가 15dB이 크면 신호대 잡음비만으로도 말소리를 듣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난청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러니까 장애,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플러스 20에서 30dB의 환경이 요구된다. 요 부분이 이제 출제가 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건 이제 고은 교수님 책에서 출제가 됐는데 이정학 교수님 책이 있어요. 보청기 평가 및 적합이라고 하는 강론 서적이 있거든요. 자, 이 책에서도 보시면요. 밑에서 세 번째 줄을 좀 보도록 할게요. 건청인의 경우에는 언어 이해도가 플러스 15dB 신호대 잡음비, 즉 주변 소음보다 말소리가 15dB 끌 때 최고치에 이를 수 있지만 난청인은 플러스 20에서 플러스 30의 신호대 잡음비를 청각의 최대로 활성화할 수 있다. 라는 말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이제 선생님들이 답안을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A형에 대한 해설을 마치도록 할게요. 그럼 잠시 쉬었다가 B형에 대한 내용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